그 정치를 그동안 뭐라고 생각했는가. 신당이라는 신자에 너무 이렇게 뭐 대단한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고 선거가 복수혈전이 됩니다. 사람이 바뀔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사람을 바꾸죠. 이거 아세요? 감사합니다. 뭐예요? 아. 그거 뭐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 구석구석 정치 이슈를 짚어봅니다. 앵커 정치를 만나다 아나운서 최다훈. 네, 허연주입니다. 오늘은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또 목포 MBC와 인연이 꽤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인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스크로브 DJ 이 방송 녹화를 위해서 이제 한 달에 네. 한 번씩 이제 왔는데 오늘 또 특별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 저희 유튜브 채널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정치 이야기 짚어보려고 합니다. 한 번 더 시청자분들께 그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선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는 공진성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소개도 들어봤으니까 먼저 바로 궁금한 점부터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내용을 겪고 있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의사를 보이고 있는데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어떻게 보십니까? 뭐 즉답하기 전에 이제 지금 현실 정치를 보는 이제 제 시각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워낙 이제 선거를 앞두고 소음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신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이제 총선에는 선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각자 자기가 이 많은 소음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더 큰 소음을 만들어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음에 소음이 더해져서 지금 매우 혼란한데 사실 냉정하게 우리가 이제 이 사안을 좀 잘 보면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네. 대통령제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네. 대통령이 어느 당에서 배출되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년 전에 치러진 작년 봄이었죠. 작년 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정권이 교체돼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요. 이 차원에서 이제 다시 질문을 해주시죠. 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낙연 대표는 과연 다음번 대선에 출마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면 네. 이제 더 이상 욕심이 없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네. 아직 미련이 남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재명 대표한테 하자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현실 인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경선 때부터 민주당 내에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범죄자라고 인식하고 공세를 펼쳤고 네.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낙연 쪽 지지자들이 부당하게 공격한다고 또한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 간의 현실 인식이 너무나도 다를 뿐만 아니라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 분란이 있고 동시에 이것이 쉽게 봉합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네. 다음번 대선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로서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민주당 내의 당대표가 교체됨으로써 본인이 다음 대선에 후보가 되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 예. 또 다른 방법은 결국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재명과 함께 간다면 자기로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럼 방법은 당 바깥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이 모든 가능성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당내에서는 비판 여론이 엄청난데 만약에 신당 창당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현역 의원들이 좀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모든 국회의원들은 예. 자신의 당선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일도 하죠. 예. 그런데 자신의 당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당을 나가서 출마를 하는 사람들은 그 당이 인기가 땅바닥으로 떨어져서 이 당 간판 달고 나와가지고 당선될 수가 없다 싶을 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보다 차악을 선택하는 합리성을 발휘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민주당 내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공천을 본인이 못 받는다 하더라도 탈당해서 누군가와 함께 신당을 했을 때 그럼 당선 가능성이 높으냐? 요걸 저울질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럴 때 당선 가능성이 높다면 당연히 탈당해서 누군가와 신당을 하겠죠.
그러나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굉장히 주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으로 봐서는 매우 모험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돈키호테 같은 모험을 추구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 조금 더 해보자면 최근에 또 세 번째 인재 영입을 했습니다. 류삼영 전 총경을 이제 영입을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좀 봤을 때 인재 영입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건 뭐랄까요? 이제 그렇게 참신한 사람을 데려오는 게 꼭 좋다는 뜻도 아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건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내에 이미 그런 인재가 있다면 굳이 영입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인재를 누군가를 영입한다는 얘기는 당이 그 부분에서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충해서 뭔가 국민들의 호감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고, 그런데 예를 들면 진작 그런 당 예. 사람들을 보유하고 있으면 좋은데 뭔가 당 운영이 좁다는 얘기죠. 아니면 당의 사람 인적 구성이 협소하다는 얘기고, 그런데 매번 선거철만 되면 그 부족분을 채우려고 자꾸 데리고 와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좀 영입하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현 정권에 대해서 좀 탄압에 대해서 좀 정의로운 인물들을 좀 물색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포인트가 이제 두 번째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지난번 이제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갔을 때 계속해서 이제 영입되는 인물들이 상대 진영에 의해서 탄압받은 사람들을 영웅시하면서 데리고 옵니다. 계속해서 정치할 사람을 영입하는 경우와 그냥 뭔가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영입하는 경우와 상대의 어떤 도덕적, 정치적 뭔가 단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용도로 영입하는 이제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영입이 되면 네. 결국 선거가 복수혈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수심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는 네. 거죠. 왜냐면 그 사람은 복수심이 있으니까 네. 화력이 엄청 좋아질 수밖에 없고 상대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비난을 퍼부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인재 영입을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인재 영입에 대해서 어떤 또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장기적으로 정치라고 하는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를 아주 밑에서부터 경험하고 점점점 경험의 폭이 넓어져서 국회라고 하는 큰 영역, 국가 운영이라고 하는 큰 영역까지 감당할 만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길러내야지 이렇게 아무런 정치의 경험도 없는 사람들을 그냥 이미지만 이용하기 위해서 발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 인재 영입에 있어서 그 이미지만을 생각해서는 뽑아서는 안 되겠고요. 인재 말고도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좀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그 모든 게 제가 보기에는 그럼 정치를 그동안 뭐라고 생각했는가. 그러니까 쉬운 내가 합시다 하면 다 할 줄 알았던 것인가. 네. 또는 사람들이 다들 선한 사람들만 가득하다고 생각했던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분들의 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치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민주당 전체로 놓고 봤을 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또 생각하십니까? 이건 또 이제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짧게 이제 조언 한마디만 해주시죠. 네. 예를 들면 제가 국회의원 누군가가 시켜준다고 해서 한번 했는데 한번 하고 나서 아우 힘들어서 못 해먹겠습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거면 안 해야죠. 근데 모르니까 했어요. 그럼 애초에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정치에 대해서 좀 정확한 인식이 국민뿐만 아니라 정치 지망하는 분들에게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 말고 이제 여당 우리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또 신당 창당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행보 보여줄 거라고 보시나요? 이낙연 전 대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제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길이 열려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 아니면 예. 국민의힘이 품어 안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의 캐릭터가 바뀌지 않는 한 네. 이제 그 가능성은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신당 창당은 뭐 거의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본인도 밝혔다시피 이제 하기로 결정되면 뭐 신속하게 할 거다. 네. 그렇게 해서 다음번 대선을 위한
전초 기지를 이제 마련하는 어떤 이제 뭐 계획에 이제 돌입할 것 같고요. 저희가 뭐 신당 뭐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민주당 뭐 이낙연 신당 뭐 이준석 신당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신당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대통령제 국가에서 예. 정당은 여당 아니면 야당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속한 정당 그리고 이제 그 외의 대통령을 배출할 가능성이 있는 정당. 그러니까 네. 양당제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죠. 예. 그런데 이제 신당이 자꾸 나오는 이유를 사람들은 뭔가 유권자들의 니즈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 저는 그것은 조금 비과학적인 주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총선 때마다 매번 반복됩니다. 총선 전에는 늘 신당 논의가 무수히 많이 나오고요. 총선이 끝나면 싹 사라집니다. 네. 왜냐하면 다음번 대선을 위해서 다시 한번 다 단일화 노력. 그러니까 계속해서 분열됐다가 대선을 앞두고 다시 다 합쳐졌다가 대선이 끝나면 다시 총선을 앞두고 다시 다 분열됐다가 이게 무조건 반복되는 자연 법칙에 가까운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당이라는 신자에 너무 이렇게 뭐 대단한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한 선택일까요, 그러면? 그럼요. 기본적으로 모든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당선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거고, 뭐 그 이상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이제 표면적인 명분이고 실리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신당 창당을 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어느 정당에서 이제 자리 잡기 힘든 분들이죠. 사실 신당도 그렇고 뭐 말씀하신 대선 그리고 기존 정당까지 가장 중요한 게 또 이제 뭐 득표 또 지지율이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노력에는 두 가지가 네.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인기가 높아지는 방법도 하나가 있고 예.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상대를 공부 못하게 주저앉혀서 내 성적이 올라가는 방법도 있죠. 예. 뭐 두 가지 노력 다 뭐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근데 대부분 후자를 지금 노리고 있잖아요. 손쉽게 이제 민주당의 분열이나 또는 민주당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부각시켜 가지고 반사 이익을 얻어보려고 했지만 이제 네. 호남에서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또 반대로 되게 내가 잘해서 인기를 얻는 데에 단기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정성을 보여주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요. 지금 당장 너무 급한 거죠. 그렇죠. 또 현 정부에 대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인데 일명 총선 개각이라고 불리는 걸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현 정부와 네. 관련해서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하신 분들이 못마땅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인사겠죠. 인사입니다. 예. 저는 저의 지론이 나이 40 넘으면 사람은 안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오죽하면 불혹이라는 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유혹이 안 넘어간다는 게 좋은 뜻이 아니라 다르게 얘기하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바꿀 수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뀔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사람을 바꾸죠. 그래서 이제 인사 발령을 내서 조직을 쇄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으로 뽑힌 분을 임기 5년이 보장돼 있는데 막 보니까 현수막에 막 탄핵 얘기 써 있던데 그 좋은 것도 아니고 바꿀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직을 그나마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둘러싸고 있는 인적 구조를 그래도 쇄신함으로써 대통령 본인이 변하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정책 방향이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쇄신할 수는 있거든요. 예. 네. 바뀌어야 하지만 또 바뀔 수 없다. 하지만 또 국민들이 실망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현재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인사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검찰에서만 오래 일하신 분이 정치를 너무 이제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복수심에서 정치를 시작을 하셨던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변하는데 한계가 있고 스스로 사람들을 신뢰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제 국민들조차 정치를 그렇게 약간 쉽게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아무나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검찰총장 하셨던 분을 이제 대통령으로 뽑은 네. 거죠. 근데 이제 이것 자체가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이제 또 내년 총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초안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지역 볼게요. 영암무원 신안 선거구가 다른 선거구에 통합된다, 공중분해된다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아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국회가 마지막에 자기들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서 수정할 것이기 때문이죠. 예, 지난 아, 20일 때도 어차피 예, 이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왔으니까. 4년 전에도 그랬고요. 네. 그런데 다르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선수들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무한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모든 것이 다 그대로 고정되어 있다면, 광주시장 그대로, 전남도지사 그대로, 무한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 그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있다면 변동이 안 생기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번 선거구 조정이 이루어져서 국회의원 선거에 참가하는 선수들 자체도 변하고, 그럼 의제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선거구의 변화를 우리가 유권자들이 너무 선수 입장에서 볼 필요는 없다. 네. 좀 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는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차피 또 획정안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선수 입장에서 볼 필요 없이 좀 폭넓게 보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역 의원들이 이번 총선에서 조금 특히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현역이 혹시 뭐 특별히 어렵다면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이유는 당의 주류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당의 경우는 대통령이 바뀐 거고 야당의 경우는 당대표가 바뀐 거죠. 그럼 이제 당대표를 중심으로 인적 구성이 바뀌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음번 그러니까 총선을 통해 이 총선으로 구성되는 국회의원들이 다음번 대선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나 잠재적인 대선 후보들은 이 총선에서 누가 공천받고 누가 당선되느냐가 자신의 대권과도 관련된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양보할 수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 앞두고 우리 호남에서 이슈로 꼽힐 만한 일은 한 가지만 꼽아주신다면요. 이제 어쨌든 우리가 호남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건 꼭 호남이어서가 아니라 모든 지방이 지금 다 동시에 똑같은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지방이 이제 소멸하고 있다고 하는 이제 굉장히 그 불균형 발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불균형 발전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이 소멸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소멸할 곳에 살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빨리빨리 도망가고 싶잖아요. 네. 타이탄이 이제 침몰한다 그러면 빨리 탈출해야지 침몰하는 데 계속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현상을 묘사하더라도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 이렇게 묘사하는 것과 지방이 소멸한다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데 그래서 어쨌든 불균형 발전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건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거든요. 국가는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균형 발전을 뭔가 바로잡을 그런 정책이 중요하게 나와야 되고 정부 여당도 그것을 내놓아야 되고 야당도 그것을 대안으로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히 이 호남뿐만 아니라 영남, 강원, 충청 다른 모든 지역에서 똑같이 이제 논의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앵커 정치를 만나다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떨어졌어요. 이거 아세요? 감사합니다. 뭐예요? 아. 그거 뭐예요?